안녕하세요. 60차 3강입니다. 자, 3차시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당도와 그다음에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신뢰도 부분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타당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당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측정이 어땠다? 정확했다. 정확성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라는 것이죠. 측정한 값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간의 값과 일치하는 정도를 타당도가 있다,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타당도에는 그 내용 타당도와 기준 타당도와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 표면 타당도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 타당도는 어떤 일련의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척도가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척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동의를 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값이 이제 내용 타당도. 이렇게 내용 타당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타냈죠. 자. 이제 어느 사람의 지능을 이제 체크해 봅니다.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척도를 만들었어요. 대상자의 인지력, 대상자의 추리력, 대상자의 수리력, 그다음에 대상자의 기억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 영역에 걸쳐서 문항을 만들어야만 그 내용적으로 타당하다. 내적 타당도가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표면 타당도는 뭐한가 하면은, 이제 어떤 전문가가 주어진 척도를 살펴보고, 그 척도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 그것을 표면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가장 낮은 수준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통 타당도를 확보하는 적절한 그 방법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표면 타당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준 타당도. 자, 기준 타당도는 그 내용이 타당도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내용 타당도보다는 높은 수준의 평가 방법인데, 이건데 이제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기준 타당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존에 어떤 척도가 있어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척도의 기준을 새로운 어떤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 측정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기존의 척도를 사용했을 측정 값과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척도를 가지고 조사했을 때 측정 값이 상관관계가 있다. 굉장히 높을 때, 상관관계가 높을 때 새로운 측정 도구는 어떻게 해요? 기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 기준 타당도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해요. 어떤 조사를 하는데 어떤 툴을 썼어요. 어떤 툴을 썼는데, 기존에 쓰던 툴에서 나오는 조사 값, 타당도의 값이 있죠. 이 조사의 결과의 값과 새로운 툴로 조사를 똑같은 걸 해봤어요. 새로운 툴로 해봤는데 나타나는 값. 이 값과 이 값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맞다. 이러면은 이 조사의 틀은 어때요? 기준 타당도가 있다.
가지고 있다. 기준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 타당도는 이제 동시 타당도와 그다음에 예측 타당도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구성 타당도. 이 구성 타당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평가 방법인데, 아까 평가 방법의 그 내용 타당도, 표면 타당도 있었죠. 그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타당도인데, 구성 타당도인데, 그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들이 다른 것과 관련 맺고 있는 개념들, 아니면 그 개념, 어떤 것을 가정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개념 전체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의 틀 속에서 측정 도구가 그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구성 타당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구성 타당도는 또 이해 타당도, 수렴 타당도,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자, 신뢰도와 그 다음에 타당도 관계. 이건 이제 지난 시간과 조금 전에도 했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때 막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타났다. 결과치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요.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그 신뢰도는 높고, 자, 신뢰도는 높은데, 정확하게 여기 가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 가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당도는 낮다. 신뢰도는 높고, 타당도는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막 결과치 값이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막 이렇게 분산돼서 여기저기 그냥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라고 표현하죠. 한 군데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여기 모이지 않고 하다못해 여기 가서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그냥 이 동네방네 그냥 다 퍼져버렸다. 이럴 경우는 신뢰도도 낮고 이 조사 결과는 문항은 신뢰도도 낮고 타당도도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정확히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도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신뢰도가 있다 없다, 타당도가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어때요? 신뢰도도 높더라는 것이죠.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은 건 항상 타당도가 높게 나오면은 신뢰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도가 낮았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도가 낮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아까 여기 가서 마보 했던 것처럼 타당도는 아니고 신뢰도하고 역학관계가 그렇게 구성된다는 것이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그런데 타당도는 높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는 높아도 신뢰도가 높으면 반드시 타당도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신뢰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신뢰도가 낮고 그다음에
낮게 나타난 그 결과치는 반드시 타당도도 항상 낮아지더라라는 또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낮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이런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척도입니다. 척도. 자, 척도의 개념. 자, 척도는 무엇일까요? 척도. 척도는 어떤 측정 도구 있죠.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관찰된 현상들에 대해서 수치나 뭐 부호나 이런 것을 넣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되는 도구. 이것은 이제 척도라고 그러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예요? 물질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도는 뭐예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척도는 온도계나 체중계, 저울, 이런 도구겠죠.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어때요? 사회과학에서는 측정 대상이 이게 살아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물질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논의되는 척도는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연관된 또 어떤 문항지로,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을 저울이나 자로 이렇게 자유과학에서는 재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측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수와 척도를 좀 알아보는데요. 지표는 변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다. 변수를 나타내는 요소다.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것은 이제 그런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요소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요소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죠. 지표. 그런 것들로. 그다음에 지수는 단순 지표로서는 변수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때, 그럴 때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 지수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어떤 측정치를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복합적인 측정치, 지수,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런 것도 어떤 것이에요? 사회 지표. 우리 국가 단위에서, 이제 국가에서 매년 아니면 매 5년 단위 이렇게 조사 전체 인구 선센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지수. 그 다음에 아니면 국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거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이런 데서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이게 조사해서 발표를 하죠. 이런 지수들. 그 다음에 생산성 지수. 이런 거 경제적 총합회나 아니면 그런 거 관련된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생산성에 관련된 지수들. 표준협회 이런 데서도 발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척도는 측정 대상,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개별적인 어떤 속성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그 변수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그리고 그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할당하는 거예요. 그 할당해서 그 항목들 지표들 간에 서열을 가릴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방법. 그 지수를 우리는 척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척도를 왜 그럼 사용할까? 척도는 어떤 이제 하나의 단순화된 단순 지표로서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이 복합적인 이 척도를 사용하면서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척도를 사용합니다. 척도는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것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그 지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척도는 변수에 대해서 양적인 어떤 측정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정확성을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통계적인 것들을 조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측정치나 측정 도구나 뭐 요류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도, 이러한 항목들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원래 가지고 본래 의도한 속성들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일관성 있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척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척도와 지수의 이제 작성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이론적 개념들을 만들죠. 이론적 개념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변수를 만든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 경험적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지표를 사용해서 지수와 척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어떤 문제에 관한 속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인지해내고, 이것을 표현하는 이론적 개념을 먼저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 이론적 개념들을 특정화해서, 그 내용을 특정해서 경험적 관찰이 가능한 변수로 전환을 시키죠. 자, 그러면은 그 변수는 뭐예요? 개념이죠. 어떤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표를 이제 어떤 지표를 쓸지 그걸 선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정된 지표를 활용해서 지수와 척도를 작성해내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척도 우리 많이 했어요. 아까 오늘 2차 시에서도 좀 했었죠. 측정에 할 때 우리가 배웠죠. 명목 측정, 뭐 이렇게 명목 척도, 뭐 서열 척도, 뭐 등등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에 사용된 그게 바로 이제 척도입니다. 명목 척도. 자, 명목 척도는 기본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각 단위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라고 배웠죠. 공부했었잖아요. 그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응답하고자 하는 응답 범주들이 응답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범주들이 논리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볼까요?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물을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죠? 당신의 성은 여자입니까?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나타나는 명목이죠.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타나요. 성별. 그럼 당신의 성과 종교와 직업은 뭡니까? 이걸 한 개 묶어서 그냥 남자, 기독교, 공무원. 남자, 불교, 공무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다차원적인 어떤 명목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열 척도,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비율 척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걸 반드시 이제 숙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항목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서열 척도. 서열 척도는 이제 개념 기억해 볼까? 자, 뭐였어요? 어떤 측정된 값들이 사이에서 상대적 순서 관계는 있는데, 근데, 뭐야? 그 값이 크긴 다르지 않다. 다르다. 배웠던 게 기억 안 나.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 서열 척도는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기능과 측정하는 기능과 응답자들의 편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서열적 척도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서열 척도는 평정 척도, 총화 평정 척도, 리커드 척도, 거트만 척도, 사회적 거리 척도, 이런 척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잠시 우리 이제 배우게 되는데, 딱 보면은, 저거였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평정 척도. 평정 척도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척도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이 척도는 이제 뭐 인물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척도인데, 이제 이 척도는 응답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상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 이제 의미 있는 범주들을 이제 하나로 골라내는 것, 이런 것들을 평정척도라고 합니다. 자, 평정척도는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도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자, 이게 도표법은 뭔가? 직선을 긋고, 직선을 긋고 어떻게?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를 이제 부여하고 그 중간중간에 해설을 붙여서 응답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의 의견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 일치한 부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자, 점수를 1점, 뭐 1점일 수도 2점, 3점, 4점, 5점, 5점까지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뭐가 잘 되고 있다, 뭐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거기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고 이제 칩시다. 장애복지관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걸 묻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 다음 척도는 뭐, 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좀 있는데, 운영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뭐, 보통인데, 뭐, 그저 그렇다. 그 프로그램은 그저 그렇다. 그 다음 척도는 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대로 괜찮다. 괜찮다. 그 다음 척도는 그 프로그램 아주 잘 운영하고 있더라. 잘 운영되더라. 이렇게 나타내는 척도. 이것을 이제 도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법은 똑같은 상황을 1번 이제 도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1, 2, 3, 4 답 쓰듯이 우리 시험 많이 치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술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했던 평정척도, 도표식 척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법도 뭐 이렇게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나타내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영표를 치거나 이렇게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해서 숫자 언어식 평정에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평정 방식. 평점 방식. 뭐, 이거는 점수를 주지 않고 0에서부터 10점까지 주고, 당신의 의견은 얼마 정도 주고, 뭐, 여기다가 한 6점 정도 줬다. 본인이 표시를 하는 거. 이런 방식. 본인이 대상자가 그 점수를 이렇게 주는 거. 이건 보통 뭐 3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 평정 방식. 평정 척도법도 있고요. 그 다음 총합 평정 척도. 이건 이제 표에서 본 것처럼,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응답하는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값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넣어놓고, 이것을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아니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표현으로 1, 2, 3, 4, 10개까지 비슷한 항목,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쭉 넣고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방법. 이것은 총합 평정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종합평정에 작성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다른 척도법하고 다르게 어떻게 문항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그 내적 일관성 등 검증해서 그 적절하다 이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절차와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그 후광 효과, 간용 효과, 대조 효과 이런 것도 이제 개입될 개연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자, 리커드 척도. 리커드 척도는 리커드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건데 총화 척도라고도 불러요. 총화 척도를 부르는데 이 방법은 기본 요지는 어떤 어떤 거냐면은 어떤 변수를 측정할 때 한 문항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겠죠. 그래서 한 문항만 갖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되는 다른 문항, 분석된 일련의 다른 문항들을 척도를 같이 이렇게 측정해서는 좀 전에 봐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본 건데 요런 측정 도구 우리가 봤죠. 우리 설문조사 할 때 비슷하게 나온 거 이런 그림으로 나온 거 있죠. 그 이제 문항들을 쭉 몇 가지 하고 비슷한 문항들을 몇 가지 쓰고 거기에 1번 아니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해서 5점 척도 아니면 뭐 7점 척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표기하게 용표를 하든가 뭐 아니면은 뭐 체크를 하든가 이렇게 표기하게 하는 방법. 근데 이게 이제 리커드 척도다 이렇게 합니다. 리커드 척도 방법이 있고요. 리커드 척도는 어떤 쟁점이나 대상에 대해서 긍정, 부정, 긍정한다, 부정한다, 아니면 우호적이다, 비우호적이다, 아니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에 대해 방향이 뚜렷한 것들을 다수 수집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각 문항의 응답 카테고리를 각 문항마다 응답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 문항 카테고리가 이제 1점에서 5점까지 이제 가중치를 이제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에게 줘서 이제 자기 그 조사 대상자가 자기의 감정을 가장 가깝게 표현을 하게 응답 카테고리에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리커드 척도이죠. 그리고 이 리커드 척도는 응답자별로 총점을 내서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거트만 척도도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그 문항들의 내용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 이건 이제 단일 그 차원적이고 어떤 누적되는 척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이제 난폭 운전자에 관련된 설문조사한다. 이럴 때 운전자가 어떻게 총을 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그다음에 어떻게 차에서 그 운전자 차에서 내려서 다른 운전자를 때린다. 이 점점점 그 강도가 높게 크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은 이제 설문의 답을 얻어내는 방법. 이런 방법은 커트만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커트만에서 이 척도는 척도 도식법, 스콜로그램이라고도 이제 그래요. 스콜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 척도 분석법, 또 뭐 단일 차원적인 어떤 그 특성들, 그리고 태도들, 그다음에 현상들 이런 것을 측정할 때 그 마련된 사용하는 누적 척도 조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거트만 척도죠. 이 척도 도식법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만 한 묶음으로 문항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배열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척도가 거트만 척도입니다. 뭐 구성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그 내용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제 6주차 강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7주차, 8주차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